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항상 느끼지만 옛 선조의 속담은 평생 살면서 꼭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심장이 멎은 한 여성을 살리기 위해 한 한국 남성이 미국 공항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적처럼 다시 숨을 쉬게 되었죠. 하지만 곧 그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벨트를 풀었어요. 가슴을 만졌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 설명도 듣지 않고 등을 돌렸고 공항 보안 요원조차 그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낯선 외국인이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말보다 피부색이 먼저 판단된 건 아닐까요? 설명은 중요하지 않았고 진실은 그 누구의 관심도 아니었죠. 이 이야기는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 한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날 공항에서 진짜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풀어낸 벨트 하나에 담긴 정의와 존엄의 무게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어릴 적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뒤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항상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30분 정도의 이야기겠지만 평생 동안 한 번쯤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날은 평범한 귀국길이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줄에 서 있던 저는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2분, 한국행 비행기는 3시간 후에 출발하는데 이미 공항은 인파로 북적였어요. 해군 군의관으로 2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저에게 이 미국 연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료기술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곧 한국이구나.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공항 내를 울렸어요. 도와주세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백인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의 주변에는 2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고 있었고 다른 2명은 그저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짐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전력질주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시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쓰러진 그 여성만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의료인입니다. 쓰러진 여성에게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금발의 여성, 얼굴은 창백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습니다.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흡이 거의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누구 119에 전화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그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거나 수근거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CPR을 시작해야 했어요. 재빨리 그녀의 머리를 젖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흉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흉부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입고 있던 단단한 재킷과 스카프가 방해가 되었어요. 신속하게 그녀의 스카프를 풀고 재킷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심폐소생술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변에 있던 그녀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압박 위치를 정확히 잡기 위해 그녀의 흉부 중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옷이 두꺼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벨트를 풀어 호흡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흉부 압박을 위한 지지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건 비상 상황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급하게 제 벨트를 풀어 그녀의 흉부 아래에 반 정도 받치며 정확한 위치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리듬에 맞춰 압박을 가하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30번의 압박 후 2번의 인공호흡 그리고 다시 압박.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온 신경은 그녀의 생명징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팔과 어깨는 점점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발, 숨을 쉬어요. 제발. 2번째 사이클이 끝날 무렵 기적처럼 그녀가 약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곧이어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어요. 무슨 일이죠?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생명이 돌아왔다는 건 언제나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열린 재킷과 풀린 스카프,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벨트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공포로 변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상황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옷을 풀고 벨트도 풀었어. 그리고 벨트로 널 묶으려고 했어. 내가 쓰러졌을 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맞나? 그녀의 또 다른 친구가 격분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이동양인이 내 가슴도 만졌어. 우린 다 봤다고. 갑자기 주변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무슨 짓을 했냐는 소리에 달려온 사람들은 표정이 경계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였어요.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날 성추행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재킷을 여미며 친구들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남성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저는 의료인이고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동양인 변태야. 이것 봐라. 그리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이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기록하듯이요. 공포와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단지 누군가를 살리려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CCTV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분노의 목소리들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공항 보안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잠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전문가들이 상황을 파악해주리라는 기대였습니다. 그중 앞장선 남성 보안요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며 상황을 통제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켜서세요.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보안요원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한 명은 쓰러졌던 여성을 보호하듯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군중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와 그 여성 사이에 서서 상황을 살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여성의 친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내 친구를 성추행했어요. 쓰러진 척하면서 제 벨트도 풀고 옷도 풀고 가슴을 만졌다고요.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은 그 여성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주장을 확인했어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이 사람이 제 재킷과 옷을 풀었어요. 제 가슴을 만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요, 오해입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이고 이 여성이 호흡곤란 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뿐입니다. 제 설명에 보안요원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그의 시선이 제 손에 있는 벨트에 머물렀습니다. 왜 당신에게 여성 벨트가 들려있죠? 질문의 뉘앙스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흉부 압박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벨트를 지지대로 사용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제 설명에 보안요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음이 보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라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당연히 증명할 수 있었어요. 가방에서 제 의료 자격증과 군의관 경력 증명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성의 다른 친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그가 친구의 옷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걸요. 정신을 잃은 사람을 성추행하다니. 끔찍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경멸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변태? 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라고 말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들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공항 CCTV를 확인해보면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했지만 보안요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럼요.
물론 CCTV는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이미 저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보안 요원이 곧바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권을 건네자 그는 정보를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단지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잠깐만요.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의료 조치를 취했을 뿐이에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보안 요원은 이미 수갑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현실이 왜곡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선생님. 협조하시면 모든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체포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은 제 팔을 붙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저를 공항 보안실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보안실은 차갑고 사무적인 공간이었어요. 작은 책상과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모니터들. 저는 의자에 앉혀졌고 건장한 보안 요원이 문 앞에 서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은 제 여권과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시군요.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는 말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인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는 저를 증명해줄 서류가 있습니다. 제 답변에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보안 요원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상의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저를 향해 시선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이야기임은 분명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나이 든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히스패닉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안 요원과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수 씨, 저는 브라운 형사입니다. 공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 든 백인 남성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보안 요원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고 그 여성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같은 설명을 반복했지만 브라운 형사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가방에 해군 군의관 전역증과 의사 경력 증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의료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브라운 형사는 보안 요원에게 시선을 돌렸고 보안 요원은 테이블 위에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형사는 가방을 뒤져 제 자격증과 증명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동료 여성 형사에게 건넸어요. 이런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성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성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여성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과정이 모두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제 요청에 브라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그 보안 요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어요. CCTV 확인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 당신은 경찰서로 이동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브라운 형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귀국길에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여성 형사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작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 권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원하시나요? 대사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네,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어요. 대사관에 연락하면 이 오해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보안실을 나와 공항 밖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문득 고개를 들어 공항을 바라보았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저 없이 떠날 것이고 저는 이곳에 남아 이 악몽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구치소의 침대는 딱딱했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 저는 변호사와 대사관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여전했어요. 언론은 이미 제 얼굴을 공항 성범죄자로 대서특필했고 SNS에서는 제 얼굴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변태, 한국인 성범죄자라는 키워드가 제 이름과 함께 검색 순위에 올랐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인 변호사 박재민 씨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항 측은 수사 중인 증거물이라며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혐의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현장 보안 요원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볼게요. 박재민 변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묵고 있던 호텔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수많은 손가락질과 경멸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하루를 갇혀 지내고 다음날 아침 박 변호사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지금 바로 TV 틀어보세요. 뉴스에서 당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TV를 켰어요. 지역 뉴스 채널에서는 충격적인 반전, 공항 성추행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선명한 영상 속에는 여성이 쓰러지고 제가 달려가 벨트를 풀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놀라움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박재민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젯밤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젊은 여성이 찍은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계속 촬영했대요. 그리고 어젯밤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이어졌어요. 이 영상을 촬영한 25세 제시카 모어스는 정의를 위해 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어스는 그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다며 사람을 살리는 영웅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TV 화면으로 넘어온 제시카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촬영했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봤어요.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그의 행동은 전문가처럼 정확했습니다. 이런 영웅을 범죄자로 만든 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놀라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을 때 단 한 명의 여성이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음이 연속해서 울렸어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공항 성범죄자였지만 이제는 부당하게 고통받은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은 정의를 바로 세워라. 라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박재민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씨,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검찰에서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혐의를 취하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항 측에서도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TV를 계속 지켜보니 다른 뉴스에서는 제 과거 이력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기록, 의료기술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온 배경, 그리고 한국에서의 봉사활동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어요. 공항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제가 여성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순간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그녀가 의식을 되찾는 과정, 그리고 오해로 체포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린 영웅에게 수갑을 채운 나라.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인종차별이 빚어낸 비극. 댓글들이 쏟아졌고 미국 전역에서 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불러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재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브라운 형사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김민수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악당이 아닌 영웅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쓰러졌던 여성의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장 마이클 콜린스의 막내딸 에밀리 콜린스였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공개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는 권력자의 딸이 무고한 이방인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휴스턴 경찰국장 마이클 콜린스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섰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민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례로 우리는 당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일에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제 딸과 친구들이 한 말만 듣고 판단해 저희 경찰은 체포까지 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장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과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저는 경찰국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딸을 잘못 키웠고 우리 경찰이 공정하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가 원하신다면 저와 제 딸은 무고죄로 고소당해도 마땅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저에게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온갖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영웅적 행동, 부당한 대우, 사회적 반성. 이 모든 키워드가 제 이름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콜린스 경찰국장과 그의 딸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당신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콜린스 경찰국장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민수 씨, 우리 때문에 당신이 받은 고통의 어떤 사과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방문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에밀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해를 한 것이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 오해를 키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겪은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시카 모어스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그 영상을 공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녀의 용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단 한 명의 목격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렸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저에게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국민들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제가 보여준 용기와 전문성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저를 응원하는 편지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가적인 반성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선입견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된 편견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회 전체의 반성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습니다. CNN,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각종 신문사와 잡지사에서도 연일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까지 저를 초대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공항 영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미국 전역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마침내 주요 방송 중 하나인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하게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해군 군의관 시절의 경험,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김민수 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에밀리 콜린스와 그녀의 친구들을 고소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명백히 피해자입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스튜디오는 긴장감 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을 겁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낯선 남자가 자신의 옷을 풀고 있다면 누구라도 놀랐을 거예요. 그건 오해였고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행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정말 그들을 용서하셨나요? 당신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혔고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에요. 저는 그저 누군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바라봐 줄 것을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어요. 진정한 영웅라는 해시태그가 새롭게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용서의 메시지에 감동했고 저는 단순히 영웅을 넘어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 시민단체에서 제 이름을 딴 김민수 시민보호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금은 인종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이었어요. 초기 모금액은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지역 인권단체들도 연달아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설을 요청했고 리더십 역할을 제안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보호단체에서는 저를 특별 고문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 귀국을 잠시 미루고 미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공식 연설은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그것을 접고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사람을 도왔을까요? 광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갇혀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니까요.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는 특별 수업을 진행했고 대학에서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교육 자료가 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행사였어요. 콜린스 경찰국장이 직접 초대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편견 없는 판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더 나은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에밀리 콜린스와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저를 향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뉴스와 이슈로 가득 차니까요. 하지만 제가 시작한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김민수 시민보호기금은 이미 수백 명의 이민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저에게 전 세계를 돌며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잠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임무는 중동 난민 캠프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쟁과 차별 그리고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은 제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인간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1년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응급처치 교육센터 개관식이었어요. 공항 측은 승객과 직원들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시설을 제 이름으로 명명했고 그곳에서는 매일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개관식 연설에서 저는 짧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것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영웅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공항 바닥에 쓰러진 한 여성을 살리기 위해 벨트를 풀었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구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간다움의 무게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무게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끔 벨트를 맬 때 그날을 떠올리곤 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려 노력할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그날 공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요. 한 사람의 손길이 세상을 바꾸진 못하지만 수많은 손길이 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뒤실 생각 말고 달려갈 겁니다. 망설임 없이.